49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보세요. 가로 2번. 자 보시면 가와대가. 자, 왕 밑에 가와대가가 있는 거예요. 가와대가. 그래서 권력자들로 자, 호민을 통하여 음락을 지배한다. 호민을 통하여 음락을 지배하고 정치에 참여한다. 자, 밑줄칩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서 가와대가들은 귀족으로 된대요. 귀족. 뭔가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밑에 가와대가 밑에는 여러분 호민이 있어요. 호민은 경제적 부유층이면서도 음락의 지배층이니까 호민은 평민 중에서도요, 이 평민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민 밑에 하호가 바로 오리지널 평민이야. 얘들이 농민이에요. 얘들이 농민. 하호라 그럽니다. 하호. 그리고 하호 밑에 최하 계층이 여러분 노비다. 노비. 천민을 말하죠. 그래서 이때 부여나 초기 고려의 계층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 삼국의 신분제 볼게요. 자, 삼국이라면 중앙집권 국가예요. 중앙집권 국가. 자, 중앙집권 국가가 되면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왕족과 귀족, 평민, 천민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구분되면서 신분제도가 정착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편 동그라미 3번 뭐는 신분은 능력보다는 여러분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됐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능력보다는 내 부모님이 어떤 출신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돼버린대요. 그럼 예를 들어 내 아버지가 왕족이야. 그러면 내 아들은 왕족이에요. 그쵸? 내 아버지가 귀족이야. 그럼 난 귀족이야. 내 아버지가 천민이야. 난 천민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친족의 위치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면 굉장히 개방적이 아니고 어때요? 폐쇄적 사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이제 우리가 보통 구체적으로 신문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족. 자, 귀족은 보통 왕족, 귀족 자 이렇게 둘이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왕족, 귀족을 해서 부족장 세력 출신들이었다. 자, 이들은 모든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특권을 항유했다. 뭐 써있죠.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평민은 밑줄 칠게요. 평민은 대부분 농민이다. 농민 동그라미 치세요. 대부분 농민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민이다. 자유민, 누구한테 예속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얘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세금 납부, 노동력 제공. 자, 이런 의무가 있었다. 그 다음에 평민 밑에 마지막이 천민이죠. 천민. 자, 보통 노비를 말합니다. 자, 노비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전쟁 노비, 세습 노비, 형벌 노비, 부채 노비. 자, 이 중에 여러분 삼국시대는 어떤 노비가 가장 많을까요? 전쟁 노비가 굉장히 많죠. 그쵸? 됐죠? 자,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우리가 이거 고구려에 있는 벽화예요. 고구려에는 벽화가 되게 많아요.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벽화 많은데 첫 번째 그림 보세요. 가운데 있는 애가 뭘까요? 가장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잘 안 보이지만 이 가운데 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 가운데는 여러분 귀족이야.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여러분들 이 귀족을 모시는 시종들이에요. 시종들. 그래서 고구려 사회는 여러분 귀족이 등치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뭔가 위치가 높으면 그림을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위치가 작으면요 굉장히 작게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림을 크게 그렸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요거는 여러분 한 귀족의 부엌이에요. 귀족 집의 부엌이에요. 그래서 부엌에서 여러분 시종이 부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귀족은 뭐 하고 있을까요? 방에서 이제 뭐 책이나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아니면 관리로 나가 있거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고구려 벽화에는 자, 귀족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자 이런 각종 벽화들을 많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국사회의 모습 보겠습니다. 삼국사회의 모습. 자, 일단 고구려 사회는 일단 고구려 자체는 아무래도 어때요? 전쟁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훈련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 기품이 척박한 산악지형, 자 정복 활동을 전개했다 했기 때문에 사회 기품은 당연히 밑줄 씩씩한 사회 기품이 보인다. 씩씩하다. 자, 활기차다. 자, 이런 모습들이 조금 주요 특징이죠. 자, 엄격한 영별. 자, 사형제도가 있고요. 자, 밑줄 칩니다. 독특한 일책 12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절도죄에 대해서는 12배로 배상하게 했다.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죠? 자, 사회생활 지배층은 밑줄 치세요. 왕족인 고씨와 주몽이 고주몽이에요. 고주몽. 고씨와 그 다음에 오부의 귀족이 있다. 오부. 그 다음에 전쟁과 국정 운영을 담당하는 게 보통 지배층이다. 자, 백성은 밑줄 칩니다. 대부분 자영농이래요. 밑줄 대부분 자영농. 대부분은 자기 땅을 경작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농민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무든. 자, 그리고 얘들은 자유민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세금, 병역,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자영농이었지만 농사가 잘 안되거나 흉년이 찾아오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치? 몰락농민이 되기도 하겠죠. 그치? 빈농이 되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귀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되면 여러분 노비가 되기도 했었죠. 그치? 자, 이런 노비화를 방지하려고 했던 게 아까 무슨 법이기도 해요? 진대법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다 얘기했던 거는 그냥 또 나오는 거야. 여기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혼인풍습. 자, 지배층은 주로 우리가 배웠었던 형사치수제 혹은 서옥제 이런 게 유행하였다. 자, 근데 그 외에 평민들은 보통 다 자유결혼했어요. 자유결혼.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백제인의 생활상. 자, 밑줄 언어, 풍속, 의복 등은 고구려와 비슷하다. 왜요? 지배층 자체가 여러분 주몽의 아들이 세운 게 온조죠? 뭔 소리야.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세운 게 백제죠, 백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풍속이 조금 비슷하겠죠. 자, 엄격학력률 볼게요. 반역, 살인자, 전쟁에 퇴각한 군사 등은 사형이다. 비슷하죠? 고구려랑 비슷해요. 자, 절도범은 귀양. 자, 밑주십니다. 2배, 3배 배상. 이게 좀 다릅니다. 자, 고구려는 12배였어요. 12배. 자, 백제는 2배, 3배예요. 요것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체크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배층. 왕족인 부여씨. 동그라미 세요. 부여씨. 부여씨와 8가지의 성으로 이루어진 귀족들이었는데, 자, 동그라미 우린 부여씨예요. 기억나요? 부여, 고구려, 백제, 이 세 나라가 왕족은 혈통이 어땠어요? 같았죠. 그치? 부여왕의 아들 주몽이 세운 게 고구려, 주몽 아들 온조가 세운 게 백제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 개가 혈통이 같죠? 그러다 보니까 부여의 왕족은, 부여가 왕족, 백제 왕족은 부여씨라는 성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부여씨라는 성.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히 그냥 눈을 쫙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100%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여부 밑에 골품제도예요. 자, 여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100% 하나도 빠짐없이 쫙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골품제 잠깐 봐보세요. 칠판 봐봐요. 칠판. 자, 일단 책으로도 이제 몇 개 집어주는데 일단 기본적인 큰 틀 좀 봅시다. 잘 보세요. 자, 책으로 집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진골, 그 다음에 이게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인데 일단 요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 자, 기억납니까? 여러분, 골은요, 골은 두 개로 나뉘어요. 성골과 진골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 오케이? 자, 성골은 오리지널 왕족이에요. 순수한 왕족 혈통. 자, 진골은요, 사이비 성골이 진골이야. 그러니까 왕족 혈통에 일반 귀족 혈통이 섞인 거야. 알겠죠? 자, 성골은 여러분 우리 신라사회에서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 때까지예요. 딱 진덕여왕이 마지막 성골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성골 출신들은 계속 있어요. 근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진덕여왕 이후로. 두 번째, 진덕여왕 때 당나라하고 이 동맹을 체결하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이 누구죠? 김춘추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왕위 자격을 얻게 돼요. 원래는 여러분 진골은 원래 왕이 못 돼요. 원래는 성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진덕여왕이 왕이 될 만한 놈이 없고 성골은 씨가 마른 거야. 거기다가 자, 김춘추라는 유능하고 뛰어난 인물이 딱 등장한 거야. 또 여러분, 김춘추를 왕으로 올리려고 노력한 사람이 김춘추 외척관 게 누구냐? 김유신 장군이에요. 대장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성골들을 위협해서 김춘추를 왕으로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왕, 여러분? 무열왕이었죠. 무열왕. 맞죠? 그래서 김춘추의 마지막 후손이 누구예요? 해공왕이었잖아요. 해공왕. 됐나요? 하지만 다 배웠어요. 해공왕 피살당하죠. 김양상한테. 그래서 다른 진골계가 왕위를 이어받죠. 맞지? 그게 신라 하대였죠. 그래서 선덕왕, 그래서 경순왕까지. 그러니까 원래 왕위에 될 자격이 있는 애는 성골이었다. 근데 진덕여왕 이후 씨가 말랐다. 그 다음부터는 진골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골 봤고요.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그 다음
품이죠. 품. 골품제 품. 자, 품은요 6두품부터 1두품까지예요. 6두품부터 1두품. 자, 그러니까 1두품부터 6두품까지 여러분 귀족이야. 귀족이긴 한데 누구보다 낮은 귀족이에요. 진골보다 낮은 귀족들이에요. 오케이? 자, 하지만 얘네들 중에서는 최고봉은 6두품이죠. 근데 얘가 아무리 길게 날뛰어봤자 어디에는 못 올라가. 진골은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골은 못 되니까 얘는 죽었다 깨나 뭐가 될 수도 없어요. 왕도 될 수 없는 애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많은 애는 누굴까? 얘란 말이에요.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얘는요. 한 끗 차이로 못 올라가. 뭐 5, 4, 3, 1이야 뭐 아예 뭐 그럴 가능성 자체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6두품이 제일 신라 사회에 불만이 가장 많은 애들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잘 봐요. 통일신라가 되면서 골품제는 진골, 6, 5, 4 4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1, 2, 3 어디 갔나? 요거 1, 2, 3 없어져요. 소멸돼요. 통일신라 되면서. 써줄까요? 통일신라가 되면서 소멸됐다. 왜 소멸됐을까? 귀족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여러분 통일신라 되면 여러분 백제하고 고구려 옛 귀족들에게도 뭘 해줘야 돼요? 귀족 자리를 줘야죠. 신라의 귀족 자리를 줘야지. 자, 줘야 되니까 골품제 집어넣어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뭐 6이나 5, 4 이런 데 집어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혹은 진골 쪽에다가. 그치? 그럼 여러분 귀족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 밑에 3, 2, 1은요 어떻게 해요? 없애버린 거예요.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너무 귀족이 많아지니까. 됐나요? 그래서 밑에 하급 귀족들은 싹 다 평민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귀족들의 특권만 허용해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신라가 되면 진골 6, 5, 4 이렇게밖에 안 남은 거야. 통일 전에는요. 통일 전에는 성골, 진골 6, 5, 4, 2, 1 이렇게 다 있었던 거고요.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이제 통일신라 때 여러분 골품제다. 통일신라 때. 자, 봅시다. 다시 봐봐요. 여기 다시 봅니다. 자, 여기가 1에서 5관등이에요. 자, 신라 17관등제로 돼 있어요. 1에서 5관등. 자, 1에서 5관등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1에서 5관등이 임명돼야지 집사부, 상대등, 자, 요런 자리에 임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부의 장관, 상대등의 장관, 그 다음에 각 부서의 장관, 그 다음에 지방장관, 즉 중앙장관, 지방장관. 잘 봐요. 근데 누구는 못해요. 지금 그치, 진골은 17에서 1까지 다 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보통 장관 자리는 얘들이 다 차지하네. 그죠? 근데 6두품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여러분 6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6두품은 뭘 할 수 없어요. 장관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장관을 못하면 회의도 못해요. 회의 참여도 못해. 그럼 왕하고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6두품이 당연히 신라 사회에 가장 불만이 많고 골품제 자체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배웠잖아.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신문왕 때 무열왕부터 문무왕, 무열, 문무왕, 신문왕 때 6두품이 활발히 등용되었었죠. 뭐 설총 막 이런 사람 배웠죠? 배웠었죠. 이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얘들을 등용한 거는 얘네들을 1에서 5관등에 임명시켜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요, 요 안에서 있죠. 요 안에서 내부 승진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내부 승진제. 이따 교재에서 또 보여줄게요. 내부 승진제. 그러니까 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 6관등 내에서 여기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승진제를 만들어준 거라고요. 6에서 5로 올려준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승진제인데 무슨 승진제라고 써 있어요? 내부 승진제 써 있잖아. 됐죠? 됐죠? 6에서 5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문왕 때 6두품 등용이 활발해진 거는 걔를 장관 자리에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뿐이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진골 아들은 무조건 뭐예요? 진골인 거야. 6두품 아들은 6두품인 거예요. 이게 세습됐다는 겁니다. 직위가요. 자, 성립 봅니다. 성립. 1번에 성립 봐봐요.
자, 골품제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한 과정에서 기존의 족장을 귀족으로 편제하면서 그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징 봅니다. 자,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인다. 말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서 딱 결정되는 거야. 두 번째, 개인의 사회활동, 정치활동이 제한되었다. 그렇잖아요. 내가 육두품이면 평생 뭐예요? 1에서 5관등 안 되는 거야. 장관을 못 하는 거예요. 디귿 별표 칩니다. 여러분 디귿 별표 치세요. 디귿 별표.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뭐에 따라 결정됐다? 골품에 따라 정해졌대요. 맞죠 않아요? 봐봐. 자, 진골은 17에서 1까지 다 돼요. 맞죠? 근데 육두품은요 17에서 6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맞죠? 골품에 따라서 어때요? 골품에 따라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이 결정되고 있네. 그게 관등 승진의 상한선. 됐죠? 그 다음 복색은 관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 조심해야죠. 관리의 복색은 관등에 따라예요. 골품에 따라가 아니야. 봐봐요. 표 봐봐요. 표. 관등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맞죠? 황색은 여러분 17에서 12, 청색은 11에서 10, 비색은 9에서 6, 5에서 1은 자색을 입는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복색이 골품에 따라 결정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야. 표 자체가 잘못되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복색이요. 그 다음 리을 봅니다. 가옥 규모, 장식물, 수레 등 모든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여기 안 써있지만 결혼까지도 해요. 결혼까지도. 진골과 육두품이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걸 봅니다. 김씨 왕족 중 부모가 모두 왕족 신분, 종래혼에 따라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자, 진골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왕족이었으나 밑줄칠게요. 신라 중대 이후 최초 왕이 등장하다. 자, 신라 하대는 원성계. 이거 좀 오타입니다. 원성 지워주세요. 뇌물 바꾸세요. 뇌물계. 뇌물마리간 있죠? 뇌물계가 왕위를 계승해 나갔다. 자, 이 진골들은 상대 등 집사부 장관, 시중 1에서 5관 등까지 임명되는 각 부에서 장관이나 우두머리직을 모두 독점하였다. 독점하죠. 육두품 못하니까. 자, 두품 중 육두품은 최고층이다. 하지만 진골에 비해 관직 진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자, 주로 어디서 활동했는데요? 종교. 그럼 어떤 종교에서 주로 활동했냐? 불교입니다. 불교. 그리고 학문 분야래요. 그럼 어떤 학문 분야였냐? 유교예요. 유교. 혹은 도교. 종교에서 혹은 도교예요. 종교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불교, 도교 이런 거 배우시면 알 거야. 자, 하다가 통일 초기에다 여기 써주세요. 무열부터 문무. 무열부터 신문 써주세요. 무열부터 신문. 통일 초기예요.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때 왕권 강화에 공헌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라 하대에는 다시 진골에 밀려 반신라 세력으로 변화하게 된다. 넘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신라 세력에서 제가 저번 주 배웠죠. 자, 일부 육두품 누구랑 연합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호족. 그쵸? 호족과 연합하기도 한다. 그런 게 배웠었죠. 그리고 일부는 은둔하기도 한다고 했었어요. 은둔. 산속으로 가서. 그러면 이 은둔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알아요? 자연에 들어가가지고 은둔하는 종교가 도교예요. 이게 도교. 응? 알겠나요? 도교. 자, 얘들은 최고 6관 등 아찬까지 인주는 돼요. 아찬 동그라미 외워야 돼요. 상한선은 외우는 거야, 여러분들. 상한선만. 1에서 17관 등 명칭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상한선 딱 아찬. 자, 오두품은 딱 요거 외우세요. 10관 등 대나마. 10관 등 대나마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가오가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사두품은 최고 12관 등 대사. 이거 외워야겠죠. 3개 외우는 겁니다. 아찬, 그 다음에 뭐예요? 대나마, 그리고 대사. 숫자까지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통일 후 3.1 두품은 구분이 없어져 평민화되어 버렸다. 여기까지 다 이해 가죠, 지금? 자, 그 밑에 이제 중의제 별빛입니다. 중의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일 초기 때 육두품 등용을 활발히 했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만들어준 제도가 내부승진제라 그랬죠. 이게 중의제예요. 중의제. 한번 봅시다. 자, 밑줄 칠게요. 육두품 이하의 신분을 대상으로. 왜 진골은 여기서 대상이 빠졌어요?
얘들은 별도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승진제도를? 아니, 어차피 다들 다 할 수 있는 애들 아니야. 그죠? 진고는 빼는 거야. 자, 그래서 6두품 이하의 신분을 대상으로 출신별 승진 제한에 대한 불만 완화책이다. 혹은 회유책으로서 준 내부 승진제다. 자, 그러면 언제 줬겠어요? 신라 중대에 해준 거예요. 써놓으세요. 신라 중대에. 신라 중대에 실시한 게 여러분 중의제다. 신라 중대. 그래서 아찬, 사중아찬, 대나바, 구중 대나바, 남아, 칠중 남아. 무슨 소리냐? 자, 6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아찬까지라 그랬죠. 아찬에서 4차례 승진제도를 준 거예요. 아찬 안에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리을, 의. 골품제의 운영 방식을 깨지 않으면서도 승진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이해 갔죠?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골품제 편입 대상은 누구냐? 자, 요 골품제 1에서 17관 등제에 임명이 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냐? 일단 뭐 귀족이겠지 뭐. 귀족 자제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지역도 문제가 돼요. 지역. 어디? 왕경과 소경인만 해당했대요. 수도와 그 다음에 오소경 기억나요? 수도급 도시? 여기에 사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하였다. 그 외에 나머지 지방민간 도민은 절대 골품제에 못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민은 외위라 하여 별도의 11관 등제가 있었대요. 근데 정확히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1관 등제 뭘 물어보진 않겠죠? 그냥 있었냐 없었냐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골품제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골품제. 자, 끝이에요. 요거 말고는 나올 게 없다. 여러분들 딱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6두품하고 진골만 잘 비교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화랑도 봅니다. 화랑도. 자, 화랑도 일단 화랑도 공인은 언제예요? 진흥왕이죠. 그치? 자, 봅니다. 자, 1번. 본래 화랑도는 씨족 공동체 전통을 지닌 밑줄 치세요. 여성 집단 원하였어요. 원하. 자, 원하라 하여 여성 집단이었습니다. 자, 근데 진흥왕 때 정복 활동을 강화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공임이 발전되었다 써있죠. 진흥왕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럼 구성 볼게요. 자, 화랑도는 마찬가지로 화랑을 집단의 단장을 합니다. 단장. 그리고 화랑 중에서 우두머리를 국선화랑이라 불러요. 국선화랑. 자, 집단의 단장 화랑은 진골 귀족중이 된다. 밑줄 쳐야겠죠. 진골. 화랑도의 단체장도 여러분 진골밖에 안 된다. 6두품 못해요. 자, 진골 귀족 중 낭도의 추대를 선입되었다. 그럼 낭도는 뭐냐? 낭도는 한 명의 화랑이 보통 1000명의 낭도들을 이끌어가요. 보통. 자, 낭도는 그러니까 꼬봉들이야. 그래서 이 낭도는 신분에 관계없이 밑줄 칩니다. 신분은 관계없다. 왕경 6부문이면 입단이 가능했대요. 왕경 6부문이면 무슨 소리예요? 단 수도에 거주해야 돼요. 단 수도에 거주해야 돼요. 그 밑에 화살표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조절 및 완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있죠. 뭔 소리일까요? 되게 어렵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유일하게 진고라고요. 6두품하고요 5두품 4두품하고 그 다음에 평민하고 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놀 수 있는 단체가 유일하게 화랑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일하게 귀족과 평민이 어울릴 수 있는 단체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다시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계층과 대립간 갈등을 조절 및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해 갔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능력을 본 단체라고 보시면 돼. 유일하게. 자, 디귿 승려 봅니다. 승려. 자, 승려도 구성원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원강법사예요. 밑줄. 자, 보통 승려들은 여러분 화랑의 스승에 해당하였다. 세속 5개를 가르쳤죠. 자, 기능.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고 자, 군인을 양성하는 곳이었다. 자, 또한 교육은 전통적인 규범을 습득했대요. 뭐예요? 그 나라의 법규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요. 협동정신, 단결정신을 고취시켰다.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화랑정신은 최치현의 날랑빔은 원강의 세속의 임신석에서 전부 다 문화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건너뛸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자료 봅시다. 화백회의.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줄 치세요. 자, 화백회의는 자, 신라 귀족들의 회의입니다. 자, 누구밖에 못 들어갔대요? 진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야겠죠. 진골. 왜 그럴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각 부서의 장관은 누구만이? 진골만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치? 화백회의는 여러분 그러면 각 부서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진골만이죠. 됐죠? 자,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자, 미주치입니다. 자, 화백회의는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을 조절했대요. 무슨 소리예요? 정치적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때는 왕 혼자만이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왕과 귀족이 같이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화백회의의 장 얘기했을 겁니다. 상대등 미주셔야겠죠. 상대등. 자, 세 번째, 만장일치 동그라미 칩니다. 만장일치.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구려와 백제와 다르게 유일하게 만장일치제였다. 자, 회의장소 안 해도 돼요. 회의장소 안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유일하게 여러분 평민과 진골이 놀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화랑도죠. 그지? 그래서 사회계층에 뭐예요? 사회계층의 불만, 그냥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조절 및 완화하는 기능이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화랑도. 그 다음에 화백회의는요, 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 이게 화백회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밑에 남북국시대 사회 봅니다. 남북시대 사회. 자, 똑같은 내용 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첫 번째 가로 안에 사회 변화 보면, 자, 통일이 되면서 민족 문화가 하나의 국가 아래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민족 통합으로는 밑줄 쭉 칩니다. 고구려 백제 지배층에게 신라 관등을 부여해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옛 고구려 백제 지배층이 어디에 편입시켜줬다? 어디에 편입시켜줬다? 골품제에 편입시켜줬다는 뜻이에요. 골품제에 편입시켜줬다. 그 말즉슨 옛 고구려 백제 지배층은 어디에 살았다는 거죠? 어디에 거주했다는 뜻이지? 수도 혹은 소경에 살았다는 뜻이지. 거기 사람들만이 골품제 편입돼서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거 되게 기억해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유민의 구서당 편성도 있었다. 중앙군의 고구려 백제 인들을 참여시켰다 그랬어요. 그치, 중앙군에. 자, 이런 게 다 민족 통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진골귀족 보겠습니다. 진골귀족 최고 신분층으로 중앙 및 지방관청의 장관직을 독점하였다. 또 합의를 통한 국가 중대사 결정의 전통도 계속 보여왔다. 반을 위해서 배웠던 화백회의 말하는 거예요. 자, 화백회의는 진골마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얘기했죠. 육두품. 자,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 바탕으로 국왕을 보조하였다. 언제 때요? 신라 중대 때예요. 신라 중대 때. 자, 하지만 중앙관청의 우두머리 지방의 장관직은 불가하다. 단 신라 중대 때 집사부 차관직은 가능했다. 자, 별표 칩니다. 차관까지는 가능했대요. 됐죠? 자, 그 다음 54페이지 넘겨보세요. 저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 정치에서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참고자료만 좀 볼게요. 참고자료. 진성여왕 3년. 일단 진성여왕이 여러분 언제 때 왕이에요?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중에 하대. 그쵸? 신라 하대 써놓으세요. 신라 하대 가장 문란했던 시기입니다. 신라 하대 가장 문란했던 시기 때 왕. 자, 보세요. 진성여왕 3년 나라 안의 여러 주와 군에서, 즉 지방에서 곡물과 부세가 바치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다. 나라의 씀씀이가 궁핍하게 되었다. 사자를 보내 독촉하니 이로 인하여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왜? 누구들이 뜯어먹어가지고 애들이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귀족들이 뜯어먹어서 세금을 못 내는 거야. 근데 이 멍청한 왕은 그것도 모르고 뭐합니까? 더 내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열받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뭐다? 원종과 애노 밑줄 쳐야겠죠. 보통 그러니까 이 사료 딱 주고 이거는 신라 어느 시기 때 모습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 진성여왕 10년 도적들이 나라의 수도 서납 쪽 방면에 일어나 붉은색 바지를 입어 스스로 달리하며 사람들이 적고적이라 불렀다. 적고적 동그라미 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호족 세력들이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육두품은 그지? 호족과 연합하거나 아니면 은둔생활을 했다 그랬죠. 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발해의 사회구조 보겠습니다. 자, 발해는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의 고구려계가 대부분이다. 자,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노비와 예속민을 거느린다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피지배층은 밑줄입니다. 대부분이 말가린이다.
자,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거나 보통 촌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자, 이 말갈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갈인이 나중에 우리나라 고려하고 조선시대 들어가면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여진족이라 불러요. 여진족. 근데 이 여진족이 나중에 뭘 세운지 알아요? 고려 때는 금을 세워요. 고려 때는. 그리고 조선 때는 여러분 후금을 세워요. 그리고 국호를 나중에 청으로 바꿔요. 청나라 알죠?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 말갈족은 뭐예요? 우리 밑에 있던 찌그리 민족이었어. 쭈그리 민족. 근데 정말 강해진 거지. 고려 때는 금을 세워서 우리가 금의 신하가 되기도 해요. 한동안. 그리고 조선 때는 청을 세워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리가 청나라의 신하가 되죠. 그치? 병자호란 알죠? 그치? 그래서 이 말갈족이 나중에 여진이라 불리게 됩니다. 나오게 될 거예요. 쭉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사회 파트까지 봤습니다. 잠깐만, 내 사회 파트 관련해서 문제가 뒤에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빨리 확인해 볼게. 빨리 없으면 그냥 바로 없네. 없어. 오케이. 자, 일단 사회 파트까지 했고, 고대 문화는 오늘 안 돼요. 안 되는데 딱 시간상 한 두 부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두 부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부분이에요. 요거는 할 수 있어요. 딱 30분까지 맞출 수 있어요. 자, 교재 안 펴도 돼요. 어차피 두 부분 하고 다음 주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딱 25분이면 끝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야. 여러분 불교. 어차피 책으로도 다음 주에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리 좀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야. 두 번째는 여러분 고분이에요. 고분. 무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신라 상대 있죠. 삼국시대 있죠. 자, 이때 여러분 불교가 들어오죠. 중국으로부터. 그치?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 불교 받아들이죠. 자, 고구려는 여러분 소수리망 때 공인하고요. 소수리망 때 4세기 때. 그 다음 백제는요, 근초고왕 다음인 침류왕 때 공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먼저 그 다음 백제예요. 근데 고구려는 북쪽에서 전진이라는 곳에서, 백제는 동진이라는 남쪽에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신라는요 처음에 고구려로부터 승려가 들어오죠. 근데 공인이 돼, 안 돼? 안 된다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승려가 들어와서 그냥 민간 전파만 안 돼, 앙시에서 안 받아들여도. 근데 여러분 무슨 왕 때? 법흥왕 때 있죠. 법흥왕 때. 이때 2차돈 순교를 통해서 공인이 된다 그랬죠. 공인이 된다고. 이 2차돈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대충 쓴 거예요. 그냥 지금. 자,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불교는 보통 여러분 뭐가 목적이었어요? 큰 목적이 뭐예요? 삼국시대의 불교는요, 가장 큰 목적은 이거죠. 이게 가장 큽니다. 왕권 강화. 왕권 강화. 그 다음에 호국불교. 호국불교 성향이 강하죠. 이제 부처님 믿으면 나라가 지켜질 거라 믿은 거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는 좀 요 성향이 좀 세요. 현세구복. 부처님 믿으면 뭐예요?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 믿은 거예요. 현세구복. 이거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민간신앙적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민간신앙하고 결합이 돼버린 거야. 원래는 부처님은 현세구복을 해주진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주 목적은 아니에요. 주요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민간신앙이 강해서 이거는 좀 이런 모습이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세 개의 목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목적이 가장 강했죠. 자, 어쨌든 신라 상대는, 자, 불교가 저런 식으로 발전하게 돼요. 근데 자, 신라 중대에 이르르면요, 신라 중대에 이르면 드디어 불교가 어떻게 발전하냐, 굉장히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예요? 불교 관련 서적들이 들어오고요, 불교 서적을 공부하는 승려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문적으로 불교가 굉장히 심화되고 어려워진다고요. 철학적으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탄생된 게 뭐냐면요, 교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종.
5개 파로 된 교종 5교가 들어와요. 교종 5교가 생겨요. 교종 5교. 교종 5교. 됐어요? 자, 그러면 교종은 어떤 거를 교종이라 그러냐? 자, 승려들은 반드시 경전과 교리, 탐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걸까? 경전과 교리 탐구를 해서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교종이에요. 승려나 아니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나 반드시 뭐야?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뭐야? 책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교종파예요. 교종파.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뭐 교회를 갔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근데 무조건 만약에 교회에서 무조건 그 성경책을 외우래요. 무조건 다 외우래. 그런 게 교종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런 게 교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발전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지금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핵심이에요. 자, 나중에 여러분 5교까지 다 외워야 돼. 뭐가 있는지. 자, 학문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대중화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불교 대중화가 어렵다고요. 점점 학문적으로 발전하지만 한자와 어려운 말을 모르는 이 일반민들은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대중화를 위해서 힘쓴 인물 둘이 있겠죠. 뭐 누군가 있겠죠. 그 두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효대사. 이 사람 알죠? 그 다음에 자, 같은 동기인 의상대사예요. 이 두 명이 바로 불교 대중화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원효대사는 아미타 신앙을 전도해요. 아미타 신앙. 뭔가 불경을 쉽게 풀이한 거야. 그래서 어떤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요, 관음신앙을 전도해요. 관음신앙.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미타 신앙으로서 무지한 대중들은 아미타 신앙으로서 내세의 복을 얻을 수 있대요. 내세의 복. 내세가 뭐예요? 죽은 후죠. 그쵸? 그럼 죽은 후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교에 살아보는 천국 같은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걸까요? 극락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극락에 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자, 의상은 관음 신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의 복을 얻을 수 있대요.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 썼으니까. 나무 아미탑을 들어봤죠? 나무 아미탑을. 그죠? 자, 나무 아미탑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에게 너는 나무 아미탑만 외쳐라. 그러면 부처님이 극락에 가게 해줄 거야. 그럼 아미타라는 게 뭐냐면 아미타 보살이 있어요. 불교에. 아미타 보살. 아미타 보살은 극락에 인도하는 보살 중에 하나예요. 부처의 신 중에 하나예요. 아니, 부처가 아니고 불교 중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미타 보살이 있어.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 들어봤죠?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들어봤죠? 관세음 보살은 현세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관세음 보살을 계속 외치면 너가 원하는 복을 들어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분 때문에 어떻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이때부터 외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불경을, 길고 이 심화된 불경을 이 두 사람이 쉽게 풀이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로 자,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두 개 불교 전도고요. 자, 한편 원효 같은 경우는요, 보통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교를 공부해요. 그리고 또 의상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얜 육두품이었고 이 사람은 여러분 진골 출신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왕 옆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의상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의상은 왕의 옆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원효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적으로 학문 연구, 종교 연구를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둘의 공통점은 불교 대중화에 공헌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나와요.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자, 아무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신라 중대 때는 이렇게 불교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발전한 거야. 그럼 귀족들이 되게 선호했겠죠. 귀족들이 워낙 뭐 한문으로 이제 글 쓰고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자, 여러분 신라 하대 갑니다. 신라 하대. 자, 신라 하대 가면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게 유행해요. 새로운 게 유행해. 야, 원래 부처님은 경전과 교리를 읽으려고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부처님은 책을 쓴 적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근데 왜 제자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부흥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전의 불교로 돌아가자. 예전의 불교로 하자. 불교 반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부처님이 하던 방식대로 하자.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선종이에요. 선종. 선종이란 게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고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기존의 교종을 믿고 있는 진골 귀족들은 엄청나게 반대할 겁니다. 선종을요. 왜냐? 선종은요 되게 무서운 세상이기도 해요. 당시 귀족들에게. 이거는 경전과 교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읽을 필요 없대. 그냥 뭐 하면 돼요? 참선, 좌선, 그냥 뭐야, 벽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부처님이다 깨달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죠? 하지만 여러분, 선종이 유행하게 되면 교종을 후원하고 있는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좀 쇠퇴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종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냐, 야 이 미신이다 엄청 욕했단 말이야. 근데 선종을 후원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신라대 때 지방에서 새롭게 나타난 세력들 누구예요? 뭐라 그래요? 호족이죠. 호족은 대체로 다 무인들이 대우면 많아요. 무인들이 뭐예요? 군인들이 많다고. 지방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자기가 봤을 때 교종이 쉬워요, 선종이 쉬워? 걔들한테. 선종이 쉽지. 읽을 필요 없대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선종은 주로 지방 호족이 후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선종은 당시 9개의 파로 돼 있어요. 9개의 파. 구산 선종. 9개의 파. 근데 이 9개의 파는 다 누구의 근거지들에 있을까요? 호족들의 근거지에 다 있어요. 그 사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다 호족이 지원한 거야. 혹은 호족 자체가 선종 승려가 되기도 했어요. 지가 직접 입문하기도 해요. 됐나요? 그럼 육두품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육두품은 학문을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교종을 좋아했던 애들이야. 하지만 하대에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야. 맞죠? 왜? 새로운 세상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육두품은 기존의 교종을 버리고 선종을 후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육두품은 학문을 좋아하는 귀족 출신이니까 교종일 것이다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그 시대 때고, 이 시대 때는 또 새로운 세상을 또 한 거야. 육두품이. 됐어요? 맞죠? 근데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 부분은 잘 내지는 않아.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일부 육두품 지원. 그치? 그죠? 일부 육두품은 물론 얘들 성향은 여러분 교종파야. 육두품은. 하지만 새로운 세상 때문에 선종을 지원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바로, 자, 선종 승려 중에 도선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여러분, 도선 외우고 싶죠? 도선, 선종, 도선, 선종 외우고 싶죠? 도선. 자, 도선이라는 승려가 중국에서 들어온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 여러분, 풍수지리가 뭐예요? 지금도 써요. 그 지역을 살펴서 그 지역에 기가 생했냐 뭐 흥했냐 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다 그런 게 결정된다는 이론이죠. 약간 미신적이기도 하지만 맞죠? 자, 이때 신라 하대 때 선종 승려 도선이 이걸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풍수지리 사상이 엄청 호족에 의해 발전하게 돼요. 그럼 호족은 왜 풍수지리를 후원하고 발전시켰냐? 이유가 있어. 자, 여러분, 신라는 망하기 전까지 계속 수도가 어딜까요? 계속 수도가 어디예요? 경주야. 맞죠? 자, 호족은 자기 고향을 근거로 딱 근거지를 잡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걸 합리화해야겠죠. 그래서 들여온 게 풍수지리예요. 야, 경주는 기가 새했어. 거긴 말세야. 이제 끝났어. 내가 있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야 돼. 그래서 라고 주장한 게 여러분 풍수지리라고. 지금도 조상묘 쓸 때 그러잖아요. 그치? 예. 저쪽은 뭐가 안 좋다. 그래서 저쪽 땅으로 묘소를 옮기면 우리 대대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이게 다 풍수지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들어온 게 풍수지리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대와 하대를 잘 비교해 주셔야 돼. 중대와 하대. 구분까진 못하겠다.
그거까지 못하겠다.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많아서 내용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교종은 굉장히 여러분 권위를 중시해요. 권위. 그 다음에 형식성을 중시합니다. 형식성을 중시하고요, 권위를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각종 뭐 거대하고 좀 이 뭐야 되냐, 좀 규모가 큰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신라 중대에는 교종파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큰 사원이나 큰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 가문사지 3층 석탑. 엄청 커요.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 있어요. 엄청 큰 탑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불국사와 석굴암이 만들어지고요. 경주에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불국사 앞에 탑 2개 있는 거 알죠? 하나 뭐예요? 석가탑이죠.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 그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다보탑. 이런 게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종은 저런 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근데 선종. 자, 선종은 상대적으로 교종에 비해서 비권위. 교종에 비해서 그렇게 권위적이진 않고요. 그리고 또 형식성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아요. 비형식성.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성을 막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고 규모가 큰 건축물보다는 조금 뭐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런 거. 승탑 그리고 탑비. 자, 이런 게 주로 만들어집니다. 승탑과 탑비. 자, 승탑은 뭐냐면요, 승탑은 승려의 묘예요. 승려의 묘. 그래서 승탑을 만들 때는 여러분 이 승탑 안에가 이 승려의 뭐냐면, 여러분 오랜 수행을 한 고승을 불태우면 사리가 나온대. 사리, 하얀 구슬. 그거를 여기다가 봉안하는 거예요. 승려의 사리를 봉안해서 탑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되게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뭐 이런 석가탑, 석가탑, 다보탑 이런 탑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교재에 있어요. 그림에, 사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탑 만들었고, 이건 승려의 묘니까 그 앞에 뭐도 만들어야 돼요. 이 승려의 일대기도 기록해야겠죠. 그게 바로 탑비예요. 탑비. 알겠죠? 자, 그러니까 승탑과 탑비는 어디에서만 만드는 거다? 선종파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선종파에서만. 교종에서는 이런 거 안 만들어요. 알겠죠? 됐나요? 자, 이 문제, 이거 관련 문제 딱 하나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419쪽 펴보세요. 419쪽. 요거 17번만 풀고 오늘 다음 주에 여러분 문화사 이어나갔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자, 나라, 이거 아까 봤던 사료입니다. 자, 무슨 여왕 때예요? 원종과 애노의 난. 진성여왕 때죠. 맞지? 진성여왕은 신라 중대의 하대예요. 신라 하대죠. 신라 하대. 맞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거대한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거는 방금 원래 배웠어야 되는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그냥 써놔요. 어차피 다음 주 배울 거예요. 6세기 초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는 신라의 무덤 양식이에요. 그러면 6세기 초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예요? 신라 상대지. 그쵸? 신라가 통일 몇 년에 해요? 676년에 하잖아요. 676년. 그러니까 7세기 중반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2번,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문이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문은 뭐냐면요,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라는 거야.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 인쇄 두루마리예요.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된지 알아요? 불국사 3층 석탑 있죠? 요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라 언제예요? 중대지. 그쵸? 2번 중대죠. 틀렸죠? 자,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 이건 무슨 파와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제가 선종과 관련돼 있다 그랬죠? 선종. 그럼 3번이 정답이지. 신라 하대 때 선종 유행. 그쵸? 승탑과 탑비 이어지잖아요. 자, 4번 불국사 여기 있네요. 불국사 신라 중대네. 신라 중대. 자, 그 다음에 5번. 자, 미륵방과 사유상. 이거 여러분 삼국시대. 이거 일본 문화 전파할 때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이런 게 요새 문제예요.
요런 유형이 요런 유형이 한 반 이상 나와요. 요새는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이제 반은 좀 짜잘한 공무원 문제 있죠. 암기가 좀 필요한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적절하게 다 잘할 줄 아셔야 돼요. 결론은.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 다음 주에는 문화사 끝내고요. 고려시대로 쭉 넘어갈게요. 자 다음 주 내일은 안 되고 여러분들 다 추석 보내셔야 되고 다음 주 화요일날 다음 주에 테스트지예요. 테스트지 한 장 봅니다. 고대 정치부터 경제요. 페이지를 말하면 페이지 어디까지냐? 잠깐만요. 페이지 23부터 49 페이지 23페이지부터 49페이지. 자 복습 좀 해오세요. 알겠죠? 해가지고 테스트지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특히 오늘 부분 배운 골품제도나 여러분들 화랑도 화백회의 자 여기는 좀 복습을 철저하게 꼭 해주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는 민정문서 꼭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배우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본인이 한번 써보세요. 백지에다가 요거 써봐요. 그래야지 오래 기억이 간단 말이에요. 저도 강사잖아. 저 이거 생각나서 지금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강사들도 강사 이제 준비하고 연습하고 공부할 때 옛날에 지금이야 그냥 하지만요. 저 이제 했으니까 처음 다 집에 써보고 해요. 그러면서 머리에 들어간 거잖아. 학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자기가 써오면 머리에 박혀요. 뭐 애인이나 친구 앞에서 한번 써봐요.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러면 머리 박힌다니까. 그러면 딱 시험 문제 보면 답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강사랑 똑같이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본인이 좀 귀찮더라도 노력을 좀 하세요. 나중에 편해지니까. 알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테스트지 보고 수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습니다.